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도덕적 손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나만의 도덕적인 원칙을 어쩔 수 없이 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내 깊은 신념과 가치를 어겼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깊은 고통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정신질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영혼에 난 상처 같은 거죠.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던 도덕적 나침반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도덕적 손상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잠재적 도덕적 손상 사건, 영어 약자로는 PMI라고 부르는 특정 사건에서부터입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이 우리 내면의 도덕적 갈등을 딱 하고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PMI에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그 행동의 피해자가 되면서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와 부자기.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자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고요. 부자귀는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양심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손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6가지 영역에 깊은 흉터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끊임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심해지면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해도 점점 깊어지고 넓어졌거든요. 그 역사를 잠깐 짚어볼까요? 자, 여기 흐름을 보세요. 1990년대에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서 처음 발견됐어요. 특히 믿었던 상관이 나를 배신했다 같은 권위자에 의한 오름의 배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다가 2009년에 리츠라는 연구팀이 이 정의를 확 넓힙니다. 그냥 개인이 가진 도덕적 신념을 거스르는 모든 사건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한 행동이든 남이 한 행동이든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발전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도덕적 상처의 짐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앞서 역사에서 잠깐 봤듯이 처음에는 아주 특정 집단의 이야기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전투 현장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양심과는 정반대되는 명령을 따라야만 하거나 눈앞에서 전우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그 참담함. 이런 극한의 상황들이 바로 연구의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군인들한테서 끝나지 않았어요. 곧바로 의사나 응급 구조대원들에게서도 같은 상처가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환자들 앞에서 누구를 먼저 살릴지 그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의사, 또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찰관,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직업들에서도 도덕적 손상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꼭 전쟁터나 응급실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혹은 길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도덕적 손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PTSD랑 뭐가 다른 거지?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핵심은 바로 상처의 뿌리가 되는 감정입니다.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내가 죽을 뻔했다는 생존의 위협이죠. 반면에 도덕적 손상은요, 죄책감, 수치심, 분노가 그 핵심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양심의 위반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치료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려움을 치료하는 약이랑 죄책감을 치료하는 약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PTSD 치료처럼 단순히 안전하다고 인지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는 죄책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도덕적 손상의 치유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거나 뭔가를 만회하려는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 손상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 이 도덕적 고통이나 손상을 측정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평가 도구가 무려 42가지나 개발됐다고 해요. 42개요? 이 숫자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 MIOS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KMIOS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지, 누구를 탓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치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도덕적 손상을 PTSD의 틀로 치료하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감기에 걸렸는데 소화제를 먹을 순 없는 것처럼요. 자, 오늘 우리는 양심에 새겨지는 깊은 상처, 도덕적 손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 개인의 영혼에 난 이 상처,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알게 모르게 앓고 있는 이 도덕적 상처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